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중반 고혜진이라고 해요. 요즘은 제 나이대 정도를 결혼 정년기라고 할 수 있을까요? 40 넘어서 결혼하는 사람들도 많고, 그때 결혼해서 아이도 잘만 낳고 그런 세상이긴 하지만, 그래도 한창 좋을 때라는 축복을 받으며 결혼식을 올릴 때까지만 해도 그날만큼은 세상에서 제가 제일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바로 그날 밤 하늘이 무너지고 말았죠. 모든 것이 뒤죽박죽이 되었던 충격의 첫날 밤,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저희 부모님 이야기부터 해야 할 것 같아요. 부모님은 제가 아주 어릴 때 아버지의 외도로 이혼하셨고, 이후로 저는 줄곧 엄마와 단둘이 살았거든요. 아버지와 이혼하기 전 어릴 적 제 기억 속의 엄마는 참 잘 웃는 분이셨어요. 아무리 사람이 많은 곳에 있어도 멀리서 들려오는 엄마의 웃음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로 쾌활하고 사람들과 잘 어울리는 분이기도 하셨죠. 그랬던 엄마가 아버지와 이혼을 겪으며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셨던 겁니다. 잘 웃지도 않고 사람들이 있는 곳에는 잘 가려고 하지도 않으셨어요. 엄마는 늘 예쁜 빨간색의 립스틱을 바르고 계셨는데 언제부턴가는 립스틱도 바르지 않으시더군요. 엄마, 요즘엔 왜 립스틱 안 발라? 난 엄마가 빨간 립스틱 바를 때가 제일 예쁘던데. 그건 발라서 뭐해. 누구 보여주려고? 누구 보여주라고 바르나? 예쁘게 하고 있으면 엄마 기분도 좋아지는 거 아니야? 정 누구 보여주고 싶으면 나 보여준다고 생각하고 바르면 안 돼? 그런 거 저런 거 다 부질없고 귀찮아. 나중에 너 대학 가면 그때 너나 예쁘게 바르고 다녀. 치, 엄마한테 잘 어울린다는데 괜히 딴소리야. 엄마의 화장대에서 립스틱 같은 화장품들이 하나둘 사라지기 시작하더니 나중에는 스킨이나 로션 같은 것들도 대충 있는 대로 바르는 등 엄마는 그렇게 세상에 무엇 하나 관심을 갖는 게 없는 사람처럼 사시더라고요. 아버지의 외도는 엄마에게 그렇게 큰 상처를 남겼던 모양입니다. 아버지와 이혼할 때라고 해봐야 지금 제 나이 정도였으니 한창 젊은 시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엄마는 이후로 재혼도 하지 않았고 연애 같은 것도 전혀 하지 않았어요. 연애가 다 뭐예요? 친구들도 잘 안 만나고 늘 집에만 계셨던걸요. 그렇게 잘 웃던 엄마 얼굴이 슬프게 변해가는 것을 저는 가장 가까이에서 안타깝게 쳐다볼 수밖에 없었죠. 아버지의 배신으로 남자라면 치가 떨려 남자 없이 살고 싶어졌을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엄마 자신의 삶을 열심히 살지도 못하셨으니 그게 너무 속상했어요. 변해버린 엄마의 인생이 그렇게 서글퍼진 건 다 아버지의 배신 때문이라고 생각했으니 그런 엄마 손에 자라면서 저는 절대 배신하지 않을 사람과 결혼할 거라고 다짐했던 것 같아요. 엄마, 난 절대 아버지 같은 사람은 안 만날 거야. 평생 나만 봐줄 사람이랑 결혼할 거야. 엄마라고 네 아버지란 사람이 그럴 줄 알고 결혼했겠니? 엄마도 결혼할 땐 네 아버지를 믿었으니까 결혼한 거야. 그러니까 나중에 내 남편감 엄마가 잘 봐줘야 해? 마음 변할 사람인지 아닌지 그런 거 말이야. 예, 내가 그걸 알았으면 네 아버지랑 결혼을 했겠니? 엄만 그쪽으로는 소질이 없는 모양이지. 아니면 애초에 그런 남자가 이 세상에 없던가. 엄마는 그렇게 매사 회의적으로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이 됐고 엄마가 그럴수록 저는 일부러 더 밝게 웃으며 엄마를 대하려고 했지만 엄마는 다시는 잘 웃는 사람으로 돌아오지 않았어요. 엄마는 남자를, 사람을, 세상을 믿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 스스로에게 갇혀 사는 사람 같았죠. 그런 엄마를 조금이라도 웃게 해드리고 싶은 마음에 공부도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성적이 그리 좋은 편은 아니었습니다. 그럭저럭 대학에 들어갈 정도였지만 그래도 대학 시절엔 진짜 악착같이 공부해서 졸업하던 그 해에 작지만 내실 있는 회사 마케터로 입사했죠. 사실 제가 대학 다닐 때에도 연애를 거의 안 해봤거든요. 취업이라는 확고한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연애나 하고 다닐 시간이 없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입사 후 처음으로 연애라는 걸 시작해서 몇 번의 연애 경험이 있었는데 그중 28에 만났던 사람과는 결혼까지 생각할 정도로 진지하게 만났었답니다.
전 정말 그 사람과 결혼할 줄 알았어요. 요즘 니들은 30 전에는 결혼할 생각 같은 걸 아예 안 하는 거니? 만난 지 2년이 다 되어 가는데 결혼 얘기 같은 건 안 해? 결혼? 아이, 글쎄, 뭐 아직 구체적으로 얘기한 건 없지만 언젠간 하겠지. 좋은 날 골라서? 니들이 알아서 하겠지만 연애 기간이 너무 길어도 좋은 건 아니잖아. 그 정도 믿을 만한 남자 만나기도 쉽지 않은데 말이야. 아이, 믿으니까 기다리는 거지. 아직 둘 다 사회생활 시작한 지도 얼마 안 됐고 그러니까. 30을 코앞에 두고 남자친구도 없는 친구들 중에는 초조해하고 좌절하는 애들도 있었지만 저는 결혼할 남자친구가 있었기 때문에 30살이 된다는 것에도 크게 동요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1살 더 먹는 거라고 생각했을 뿐이죠. 그런데 저를 진짜 충격에 빠뜨리고 좌절하게 한 일이 생긴 겁니다. 철석같이 믿었던 남자친구가 알고 보니 양다리였던 거예요. 그 인간이 양다리를 걸치고 있었던 여자의 지인이 제 지인의 지인과 연결이 되어 있어서 발각이 된 건데 그때 그 인간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너 이거밖에 안 되는 인간이었니? 그래, 이것밖에 안 된다. 막말로 우리가 결혼을 했니 약혼을 했니? 미안하다고 했잖아. 대체 사람을 얼마나 잡으려고 이래? 내가 뭘 어쨌는데. 미안하다 한마디면 그래, 그랬구나 하고 넘어가야 해? 난 널 정말 믿었어. 평생을 함께할 사람이라고 믿었다고. 아이씨, 그게 내 탓이야? 내가 너한테 나 믿어달라고 사정했어? 내가 무슨 맹세라도 했냐고. 네가 그냥 나를 믿은 거고 나는 잠깐 흔들렸을 뿐이야. 남자는 아니, 사람 마음이 다 그럴 수 있는 거 아니니? 기가 막혔죠. 이건 뭐 적반하장도 아니고 뭐라고 해야 하는 건가요? 누구나 그럴 수 있는 일에 제가 과민 반응을 한다는 식으로 나오질 않나. 그런 인간인 걸 모르고 믿었던 저를 바보 취급하고 조롱하는 것 같았습니다. 함께할 미래를 꿈꿨던 인간이 그것밖에 안 되는 인간이었다니 저 자신에게도 실망이 컸고 무엇보다 상처도 많이 받았어요. 아버지에 대한 안 좋은 기억으로 절대 그런 사람만은 피하고 싶다고 어렸을 때부터 노래를 불렀는데 믿었던 남자에게 배신을 당하고 말았잖아요. 남자들은 다 똑같아. 세상이 변해도 어쩜 그런 건 변하지도 않는 건지. 아휴, 정말 지긋지긋하다. 정말 그 인간이 그럴 줄은 몰랐어, 엄마. 2년이나 만났는데 어떻게 그렇게 몰랐을까? 나 자신이 한심해서 죽을 것 같아, 엄마. 아유, 너 그럴 거 없어. 네가 잘못했어. 네 잘못이 아니잖아. 남자라는 족속들, 그것들이 문제인 거지. 짐승도 아니고 제대로 된 남자라는 동물이 이 세상에 남아있기나 한 건지 아유 정말 모르겠다 정말. 가뜩이나 모든 것에 회의적인 엄마는 제가 그 일을 겪은 것을 두고 더욱 신랄하고 거침없이 남자라는 족속이라 지칭하며 비난했고 저 역시 엄마 말에 동조하며 저를 배신한 인간을 욕하는 것으로 상처를 덮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엄마가 했던 말 때문이 아니라 저 또한 남자라면 지긋지긋하다 싶은 생각을 저절로 하게 됐던 거죠. 그게 제가 막 30 됐을 때 일이었는데 이후로 5년 동안 연애를 안 한 셈입니다. 제대로 된 연애를 안 한 정도가 아니라 남자 자체를 아예 안 만났어요. 소개팅 같은 건 당연히 할 생각도 없었고 그럴 일이 잘 있는 건 아니었지만 어쩌다 인연이 되는 남자가 생겨도 일부러 외면하고 더 피하려고 했어요. 엮이고 싶지 않았다고 해야 할 거예요. 그만큼 상처가 컸다고 할 수도 있겠고 조금 다르게 생각하자면 남자라는 게, 연애라는 게, 또 결혼이라는 게 제 인생에서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걸 깨달았다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다 처음으로 끌리는 사람을 만난 게 얘랑이었어요. 저희 회사 고객사 행사에서 만난 사람인데 제가 적극적으로 남자를 만날 기회를 만드는 사람이 아니다 보니 그렇게 일로 엮여 만나게 된 거죠. 사실 저를 배신했던 그놈도 비슷하게 일 때문에 만났던 케이스였거든요. 그래서인지 자꾸 지난 상처가 떠올라 고개를 휘젓고 외면해야 할 것만 같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생각이 나고 눈길이 갔던 겁니다. 일회성 행사였다면 그러다 말았을 수도 있는데
그 행사 이후 협업을 진행하게 되면서 계속 마주치게 되니 뭔가 거부할 수 없는 운명이라는 생각도 들었고 벌써 5년이나 지난 과거의 트라우마에서 벗어나고 싶은 생각도 있었기에 그 남자를 만나보기로 결심을 한 거죠. 저처럼 과거에 크게 데인 적이 있는 사람들이 새로운 연애를 시작할 땐 다들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은 뭔가 달라. 이번엔 다를 거야.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기도 해요. 어쩔 수 없이 전 남친과 여러 면에서 비교를 하게 되던데 전 남친도 제게 참 잘하긴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돌이켜보면 바람둥이 재질인 거죠. 연애 경험도 많아서 여자 마음을 어찌나 잘 아는지 그 인간은 여자 마음을 다루는데 능숙했던 인간이었던 반면 예랑이는 투박한 듯해도 진심이 느껴진다고 할까요? 흔히 진국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딱 그런 느낌의 사람이었어요. 유난을 떨지는 않지만 은근하고 다정한 눈빛을 가졌고 마음을 세심하게 쓸 줄도 아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모습에 끌려 5년 만에 연애를 하게 된 거예요. 시작하기까지는 고민도 많았지만 예랑이를 진심으로 좋아했고 또 만날수록 더 좋은 사람이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러나 지난 상처가 너무 컸던 탓인지 모든 면에서 조심스러웠던 건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5년이면 잊을만도 하지 않냐고요? 그깟 일로 그렇게까지 심각하게 그러냐고 하실지도 모르겠지만 제 경우엔 그깟 일이라고 훌을 털어버리기는 어려웠던 것 같아요. 단순히 지난 연애가 남긴 상처나 나쁜 기억으로 치부할 문제가 아니었으니까요. 초등학교에도 들어가기 전에 엄마를 배신한 아버지의 모습을 보게 됐고 그로부터 지금껏 아버지 때문에 메말라 버린 엄마의 삶을 지켜보며 살면서 저도 엄마 이상으로 남자에 대한 불신과 염려가 깊어졌던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제가 이 정도로 조심스러울 만도 한 거 아닌가요? 예랑이와 예쁘게 만나고 있었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남자는 다 똑같다는 생각을 여전히 어느 정도는 갖고 있었던 게 사실이었어요. 결혼까지 생각했던 전 남친이라는 인간도 하늘의 별도 다 따다 줄 것처럼 제게 다정하게 굴었던 인간이었다고요. 그러나 제가 완벽하게 지 여자가 됐다고 생각한 순간, 그러니까 저를 잡은 물고기라고 생각한 순간 다른 생각을 하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그게 남자라는 족속들이라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랑이와의 연애가 더 조심스러웠고 더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했었죠. 예랑이는 그런 저를 인내심을 갖고 기다려줬어요. 저기 이런 이야기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망설여지긴 하는데 그래도 한 번은 얘기를 해야 할 것 같아. 무슨 얘기인데 이렇게 어렵게 시작을 해? 괜찮으니까 편하게 얘기해. 자기도 알다시피 난 결혼까지 생각할 정도로 진지한 연애도 해봤던 사람인데 그런 내가 이런 말 하는 걸 웃기다고 할지도 모르지만 나 결혼하기 전까지는 잠자리 같은 거 아이 그래 무슨 말인지 알겠어. 알아들었으니까 힘든 이야기 더 얘기 안 해도 돼. 자기가 과거에 어떤 일을 겪었는지 내가 다 알진 못하겠지만 지금 자기가 어떤 마음인지는 이해할 수 있어. 그럼 된 거잖아. 그치? 20살 첫사랑도 아니고 제게 무슨 종교적 신념 같은 게 있는 것도 아니면서 나이 30 중반에 혼전순결 운운하는 게 저 스스로도 입이 잘 안 떨어졌지만 제 결심이 확고했던 건 사실이에요. 예랑이를 많이 좋아하지만 결혼하기 전까지 절대 잠자리를 갖지 않겠다고 생각했죠. 다시 잡힌 물고기가 되고 싶지 않았던 촌스럽고 유치한 발상이었다고 해도 어쩔 수 없습니다. 그게 사실이니까요. 다행히 예랑이도 제 뜻을 존중해줬고 그 일로 한 번도 저를 불편하게 한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예랑이에게 더 믿음을 갖게 됐던 것도 있었습니다. 예랑이는 제가 부모님 이혼을 경험한 것보다 더 어린 나이에 부모님이 두 분 다 돌아가셨대요. 그래도 고아원이 아닌 친척집에서 자랄 수는 있었다고 하더군요. 구박을 받으며 자란 건 아니라고 했지만 아무리 친척집이라고 해도 편하지는 않았을 것 아니겠어요. 예랑이가 분명하게 뭐라고 표현을 하진 않았지만 대충 눈칫밥 정도는 먹고 자랐구나. 그런 느낌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인지 가족에 대한 갈망이나 책임감이 더 강했던 것 같기도 하고요.
예랑이의 그런 모습은 저보다도 저희 외가에서 아주 높이 평가를 받았지 뭐예요. 아버지와 이혼하고 엄마는 세상 다 끝난 사람처럼 무기력하게 지내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어린 저를 돌보는 것에도 의욕이 없으셨는데 당시 저는 초등학교에도 들어가기 전이라 아직은 엄마 손길이 많이 필요한 나이였고 그래서 외할머니가 저를 많이 봐주셨어요. 그렇게 외가와 자주 교류하면서 외할머니나 이모들과도 쭉 아주 가깝게 지내고 있었거든요. 제가 5년 만에 남자를 만난다고 하니 엄마는 대체 어떤 사람인지 궁금하기도 하셨을 테고 또 얼마쯤은 걱정스런 마음도 있으셨는지 집에 한번 데려와 보라고 성하셨어요. 전에는 그러신 적이 없었는데 말이에요. 엄마가 하도 그러셔서 어쩔 수 없이 연애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을 때 예랑이를 저희 집에 초대하게 됐는데 그때 외할머니랑 이모들까지 다 와서 구경을 한 겁니다. 제가 구경이라는 표현을 쓰긴 했는데요. 그렇다고 진짜 무슨 동물원 원숭이 보듯이 어디 한번 보자 그렇게 하셨던 건 아니고 그만큼 궁금해 하셨다는 의미예요. 전날부터 갈비 재워놓고 씨암탉은 아니지만 백숙도 해주시고 시간과 정성을 담뿍 담은 잔치상을 그야말로 상다리 휘어지게 차려 제대로 백년 손님 대접을 해주셨거든요. 솔직히 밥상이 너무 거창해서 괜히 민망해질 정도였다고요. 아니, 무슨 그냥 밥 한 끼 먹는 거지. 이게 다 뭐예요? 명절 차례상보다 화려하네. 보통 손님이 아닌데 이 정도는 차려야지. 어서 오게나. 부담 갖지 말고 들어. 우리가 이만큼 환영하는 마음으로 반긴다는 표시라 생각해주면 좋겠어. 아휴, 할머니도 참. 이 정도 상을 받고 부담 안 가질 사람이 어딨어요. 좀 심했다 진짜. 아니야, 난 정말 너무 기분 좋아. 할머님, 감사합니다. 다 너무너무 맛있어 보여서 뭘 먼저 먹어야 될지 모르겠는데 행복한 고민하면서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난 솜씨가 별로 없지만 우리 엄마 손맛은 옛날부터 알아줬거든. 맛있게 들어요. 혜진이 너도 엄마 다리 그만 찌르고 아유 좀 먹자. 네가 좋아하는 것도 할머니가 많이 하셨어. 진짜 제가 엄마 다리 안 찌르게 생겼냐고요. 예랑이가 부담스러워하는 것도 그렇지만 식구들이 너무 유난을 떠는 게 제가 더 불편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예랑이가 자연스럽게 잘 호응하고 밥도 정말 맛있게 잘 먹어줘서 보기는 좋더라고요. 아이고 그거 참 벅스럽게도 잘도 먹네. 밥 먹는 거 보니까 들어오는 뭐 걷어찰 일은 없겠어. 다 너무 맛있어서 큰일이에요, 할머니. 위장을 늘릴 수는 없지만 탈 안 나게 천천히 많이 먹겠습니다. 그려. 먹고 남은 건 싸줄 테니까 가져가서 먹어. 어디 보자. 뭐를 제일 맛있게 먹나? 갈비찜인가 잡채인가? 우리 엄마 신나셨네. 우리 언니도 그렇고 우리 집 식구들은 다 입이 좀 짧은 편이거든. 모처럼 엄마 음식 솜씨 발휘한 보람 있어서 좋으시겠어? 그러면 그걸 말이라고 하나. 봐라. 저렇게 잘 먹으니 얼마나 보기 좋으냐. 혜진이 너도 만날 그놈의 다이어트인지 뭔지 안다고 하지 말고 저렇게 좀 벅스럽게 먹어봐. 벅스럽게. 예랑이는 특별히 뭘 한 것도 없이 외할머니 음식을 맛있게 잘 먹는 것 하나만으로도 이미 점수를 딸 만큼 딴 것 같았고 식사 후에도 외할머니, 이모, 엄마와 어울리는 자리에서 어색함 없이 넙죽넙죽 대답도 잘하고 나중에는 자기가 먼저 농담도 던지고 하면서 좋은 시간을 만들어줬어요. 그 모습을 지켜보는데 저도 모르게 입가에 아니 온 얼굴에 미소가 번지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이게 행복이구나, 이게 가족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사실 예랑이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셨다는 걸 엄마나 외할머니가 걱정하시진 않을까 싶기도 했어요. 저희 부모님도 이혼하셨는데 사윗감 집안을 따지냐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렇게 자랐기 때문에 더더욱 상대는 안정적이고 화목한 가정에서 사랑 많이 받고 자라서 따뜻한 마음을 나눌 줄 아는 사람이기를 바라셨거든요. 그 마음을 알기에 예랑이가 돌아가고 예랑이에 대한 가족들의 평가를 듣는 자리가 좀 긴장되고 떨렸던 것 같기도 해요. 고아로 친척 집에서 자랐다고 해서 그늘이 있으면 어쩌나 했는데
그런 것 같진 않더라. 어른들한테도 싹싹하게 잘하는 것 같고 말이야. 맞아. 아무리 친척집이라도 불편한 게 많았을 텐데 그래도 잘 자랐나 봐. 구김살도 없고 차렵고 듬직하고. 아유, 그만하면 됐지 뭐. 엄마는 어떠셨어? 엄마 음식 맛있게 잘 먹어서 이미 합격 아니야? 아무렴. 그것만 해도 벌써 합격이긴 한데 그보다 말을 또박또박 하는 게 참 보기 좋더구나. 요즘 젊은이들 보면은 왜들 그렇게 말끝을 흐리는지 나는 그게 참 거슬려. 근데 그 총각은 교육을 잘 받은 사람처럼 보여서 아주 마음에 들었어. 아유, 할머니, 총각이 뭐야. 할머니도 참 너무 웃겨요. 그러면 뭐라고 부르냐? 사위감이라고 하냐? 아니면 강서방이라고 부를까? 저희 외할머니가 절대 말을 쉽게 하시는 분이 아니신데 한 번 보시고 그 자리에서 사위감이라는 등 강서방이라는 등 하시는 걸 보고 저뿐만 아니라 엄마랑 이모도 깜짝 놀랐지 뭐예요. 엄마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그러시더라고요. 엄마, 응? 손녀 사위라고 점수 너무 후하게 준 거 아니요? 아니 아직 만난 지도 얼마 안 됐다는데 무슨. 얼마나 만났는지가 뭐가 중요해. 사람이 얼마나 진국인지가 정하지. 딱 보면은 알아. 그 녀석은 진짜야. 진실한 마음이 보이잖아. 아유, 엄마도 참 무슨 점쟁이처럼 말을 하고 그러쇼. 근데 엄마가 사람 보는 눈이 좀 있긴 하지. 안 그래 언니? 아, 왜 엄마가 형부를 그렇게 반대했잖아. 언니도 기억나지? 예, 잘 나가다가 그 인간 얘기는 왜 갑자기 꺼내고 난리냐? 에휴, 생각도 하기 싫은데. 아유, 정말. 걱정 마라. 그 녀석이 결혼하면 네 애미 같은 일 혜진이 너는 절대 안 겪을 테니까. 내가 그때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엄마가 그때 내 말을 들었더라면 아이고 그러면 또 우리 혜진이가 지금 여기에 없겠구나. 아버지 얘기까지 나오게 되어 엄마가 질색하긴 하셨지만 예랑이에 대한 평가만큼은 아주 훈훈했죠. 모두가 좋게 봐주신 것 같아서 다행이기도 했고 저희 식구들과 자연스럽게 잘 어울리는 예랑이를 보며 예랑이에 대한 제 마음도 더 커진 것 같았어요. 무엇보다 외할머니는 예랑이가 진짜 마음에 드셨던 모양이더라고요. 남자는 자고로 이 말보다 손이 먼저 가야 그게 진심이야. 말만 번지르르 하는 놈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실속 없는 놈이라고. 근데 그 녀석은 밥 먹는 내내 혜진이 네 접시 먼저 챙기더구나. 그런 건 숨길 수가 없는 거지. 할미 눈에는 다 보였어요. 평소에도 늘 그렇게 해주는 것 같아. 배려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생각해보니까 맞는 말 같아, 할머니. 말보다 행동으로 안아주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 그런 녀석은 절대로 배신 같은 거 안 하지. 그런 거 전혀 모르는 얼굴이야. 내가 관상 그런 건 몰라도 살아온 경험이 있지 않니? 그러니까 잘 만나봐. 얼른 손녀 사위도 보고 증손주도 한번 안아보게. 외할머니의 안목이 한몫한 것인지 이후로 예랑이가 더 듬직해 보이고 믿음직스러워 보이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첫인사를 온 이후로 저희 집에도 자주 왕래하며 엄마 외할머니와도 계속 만났는데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그렇게 자주 만나다 보면 사람이 실수도 하게 되고 단점도 조금씩 드러나게 되고 말이에요. 근데 예랑이는 계속해서 점수를 따기만 하는 겁니다. 더 바랄 게 없다는 생각이 들었고 식구들의 지원과 지지를 받으며 연애 8개월 만에 결혼을 결심하게 됐죠. 외할머니가 용하다는 곳에 가서 좋다는 날로 받아온 날을 결혼식 날로 잡아놓고 저는 행복한 예비 신부가 되어 결혼 준비를 하나씩 해나갔습니다. 신혼집까지 다 구해놓고 결혼식이 코앞인데 그때까지도 저는 예랑이와 잠자리를 하지 않았어요. 예랑이도 보채지 않았고 이왕 기다린 거 신혼여행 가서 의미 있고 아름다운 첫날 밤을 보내자고 오히려 그렇게 말해주더라고요. 그 말이 얼마나 달콤하고 낭만적으로 들렸는지 몰라요. 그렇게 결혼식 날이 되었고 외할머니가 비싼 돈 주고 받아오셨다는 그 날이 길 잃은 길일인지 날씨부터가 너무 좋았어요.
온 세상 천지삼라만상이 모두 제 결혼을 축복해주는 것 같은 기분을 만끽하며 그날의 주인공이 된 것을 즐겼던 것 같아요. 평소 화장을 많이 하는 편이 아니라 전문가의 손길을 입은 제 얼굴이 낯설기도 했지만 그게 싫지는 않아서 자꾸 거울을 보게 되는 것도 너무 좋았고요. 고심 끝에 고른 웨딩드레스를 다들 예쁘다고 해주는 것도 좋았죠. 은은한 꽃향기가 가득한 신부 대기실에 앉아 있는데 낯설고도 벅찬 행복감에 도취됐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계속 한 가지 생각만 떠올려졌던 거 있죠. 결혼식 마치고 신혼여행지에 도착하면 드디어 첫날 밤을 치르게 되겠구나. 그 생각 말이에요. 부케를 조심스레 들고 버진로드를 걸어 들어가던 그 순간에도 주례 선생님 앞에 서서 좋은 말씀을 들을 때도 순간순간 예랑이, 아니 이제 제 남편이 된 그 남자가 저를 따뜻하게 바라보는 눈빛을 느끼며 로맨틱한 첫날 밤을 상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저도 모르게 얼굴이 확 달아올라서 사진에 예쁘게 안 나올까봐 걱정을 하기도 했다가 어이없어서 혼자 피식 웃기도 했다가 그랬답니다. 야, 너희 아직이냐? 뭐가? 아, 왜 이렇게 실실 웃고 그래? 너 그 웃기는 혼전순결 말이야. 아직 첫날 밤 안 치른 거냐고. 아우, 야, 주책 조용히 좀 해. 내가 너한테 그런 소리는 괜히 해가지고. 아이고, 저거 봐. 얼굴 빨개지는 것 좀 봐. 오늘 밤에 아주 난리 나겠는데? 행복한 밤 보내라.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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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중에 이 언니한테 꼭 후기 얘기해주고. 알았냐? 짓궂은 친구의 놀림에 얼굴이 더 화끈거리기도 했고 누가 들을까봐 겁이 나서 주변을 사정없이 둘러보기도 했지만 그런 놀림에도 제 마음이 설렌다는 걸 부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절대 그럴 수 없다고 제가 정해놓은 원칙이었지만 저 또한 첫날 밤을 고대하며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당연하죠. 사랑하는 사람과의 소중한 시간이니까요. 그 사랑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시간이라고 생각했고 얼른 시기 끝나고 비행기 타고 신혼여행지로 날아가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어요. 남편도 똑같은 생각을 하는 것 같았고 말이에요. 결혼식 준비하느라 새벽부터 설친 데다 긴 비행은 무척이나 고되고 힘들었어요. 긴장과 피로가 뒤섞인 몸으로 공항에 내려 리조트까지 향하는 동안에는 정말 너무 힘들어서 첫날 밤이고 뭐고 그냥 바로 쓰러져서 자고 싶다는 생각이 잠깐 들기도 했었는데 리조트 로비에서 웰컴 칵테일 한 잔을 받아든 순간 모든 피로가 씻은 듯이 날아가는 것 같더라고요. 기분 좋은 밤 공기와 어둠 속에서도 존재감을 드러내는 야자수, 낯선 언어의 이국적 풍경이 너무 낭만적이었죠. 드디어 객실에서 남편과 저 둘만의 시간을 갖게 됐을 때 그때부터 심장이 엄청나게 뛰기 시작했어요. 목소리까지 덜덜 떨리는 것 같아서 창피하기도 했던 것 같아요. 이제 진짜 우리 둘만의 시간이 시작되는 거네? 나 정말 자기랑 결혼하길 잘한 것 같아. 아니, 자기를 만나길 잘한 것 같아. 난 태어나길 잘한 것 같은걸? 정말 고마워. 이런 기분 다 자기 덕분이야. 아이, 뭐야. 이렇게 감동시키기야? 나한테 해주려고 일부러 미리 준비해온 말 같잖아. 에이, 그냥 평소에도 늘 하던 생각인데 이런 말 처음 해주는 거였나? 이렇게 기분 좋아할 줄 알았으면 더 일찍 더 많이 해줄 걸 그랬네. 앞으로 살면서 더 많이 해줄게. 우리 행복하게 잘 살자. 뭐야 정말. 나 결혼식장에서도 안 울었는데 지금 눈물 날 것 같아. 울면 안 예쁘니까 나 먼저 씻을게. 화장도 얼른 지우고 싶어. 그렇게 서둘러 욕실에 들어와서 거울을 봤는데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이 정말 너무나도 행복해 보였어요. 30 무렵 믿었던 인간에게 배신당하고 제 인생에서 다시 남자를 만나 그 남자를 믿고 사랑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으로 5년을 살았는데 그 순간 너무나도 아름다운 결혼식을 마치고 신혼여행지에 와 있다는 게 현실감이 없을 정도로 행복했던 것 같아요. 마치 한 편의 영화 속에 제가 들어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꿈결을 두둥실 떠다니는 것 같기도 했지 뭐예요. 밖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는 남자야말로 정말 내 남자다 하는 확신을 갖게 됐고 그 사랑을 확인할 시간을 더욱 고대하게 됐던 것 같기도 합니다. 제 뒤를 이어 남편도 씻으러 들어간 사이
남편을 기다리는 그 순간이 어찌나 길게 느껴지던지요. 가까이서 보면 길지 않은 시간인데도 가만히 앉아 있는 게 힘들더라고요. 기분 좋은 긴장과 설렘 속에 내가 정말 이 남자를 많이 사랑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도 했어요. 그런데 그때 남편의 가방 속에서 핸드폰이 울리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처음엔 그냥 그러려니 하고 있었죠. 아무리 부부 사이라고 하더라도 핸드폰을 함부로 꺼내보는 게 전 좀 그렇거든요. 제 핸드폰을 남편이 보는 것도 별로 기분이 안 좋을 것 같았기 때문에 저도 그러지 않으려고 했어요. 심지어 테이블 위에 나와 있는 것도 아니고 가방 안에 들어있는 걸 꺼내는 건 아무래도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전화벨이 또 울리는 겁니다. 신혼여행 중인 걸 다 알 텐데 굳이 여러 번 전화를 하는 거면 그럴 정도로 뭔가 중요하거나 급한 일이 있는 건가 싶기도 했고 말이에요. 망설이다 남편 핸드폰을 꺼냈는데 저장된 번호로 전화가 오면 이름이 뜨잖아요. 그 이름이 좀 이상하더라고요. 은평구 이나. 이게 뭐냐고요? 이나라고 하니 여자 이름 같긴 한데 그것부터 찜찜했지만 은평구는 또 뭐냔 말입니다. 설마 이 인간이 동네마다 만나는 여자를 두고 있는 미친 바람둥이인 건 아닌가 싶은 생각이 제일 먼저 스쳤어요. 제가 이상한 건가요? 제가 남자에게 대인 게 많은 여자이긴 한 모양입니다. 하여간 그런 생각까지 들었으니 그 전화를 안 받을 수가 있나요? 조용히 전화를 받았더니 저쪽에서 들리는 다급하면서도 세상 순수한 목소리가 그러는 거예요. 아빠? 아빠 해외 출장 갔어요? 언제 와요? 나 애들한테 아빠 출장 갔다고 자랑했는데 올 때 꼭 초콜릿 사다 주세요. 지난번처럼 말이에요. 네? 아빠? 기가 막혀서 그 목소리는 어린 여자아이의 목소리였고 제 남편을 아빠라고 불렀던 겁니다. 아빠라니요? 이게 대체 무슨 소리냐고요? 사실 그 아이가 아빠라고 말하는 순간 아주 커다란 망치로 뒤통수를 세게 얻어맞은 것 같아서 그 뒤로 그 애가 한 말은 귀에 잘 들어오지도 않았어요. 더 들을 것도 없는 거죠. 아빠라는데 제 남편을 아빠라고 부르는 어린애가 있다는 그거 하나로 이미 다 끝난 거 아닌가요? 전화가 어떻게 끊어진 건지도 기억이 안 나요. 제가 통화 종료 버튼을 눌러버렸는지 그쪽에서 전화를 끄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짧은 통화는 그렇게 끝났고 제 머릿속은 사정없이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이 인간을 정말 어떻게 해야 할까요? 끓어오르는 분노를 다스리기가 힘들더군요. 마음 같아서는 당장 그 자리에서 욕실로 뛰어들어가 난리를 치며 모든 걸 끝장내고 싶었어요. 충분히 그럴 수도 있었죠. 그렇지만 저는 그러는 대신 확실한 증거를 잡아 그 인간을 완전히 매장시켜 버려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믿었던 남자에게 또 배신을 당하다니 이제 저도 이판사판 도끼만 남아서 처음처럼 울고불고 하지도 않았고 이를 바득바득 갈게 됐던 겁니다. 첫날 밤은 어떻게 됐냐고요? 첫날 밤은 무슨 첫날 밤입니까? 개풀 뜯어 먹는 소리죠. 남편이 씻고 나왔을 때 저는 몸이 좋지 않다고 둘러대며 첫날 밤을 치르지 않았고 그 다음 날도 또 그 다음 날도 신혼여행 내내 몸이 좋지 않다는 것으로 밀어붙였죠. 에이, 몸이 계속 그래서 어떡하지? 리조트에 물어봤는데 여긴 한국인이 하는 병원은 없대. 한참 나가야 한다는데 현지인이 하는 병원이라도 가보는 게 좋지 않겠어? 아니야, 그럴 것까진 없고 그냥 좀 쉬면 돼. 아무래도 너무 무리가 됐나 봐. 안쓰러워서 그러지. 내가 대신 아파줄 수도 없고. 속상하다 정말. 진짜로 그놈의 입을요 확 찢어버릴 수도 없고 남편 놈이 저를 걱정한답시고 짓거리는 소리들도 제 귀에는 다 웃기는 소리로만 들렸고 남편과 한 공간에 있는 것도 짜증나서 아주 죽겠더라고요. 비행시간이 힘들어서 더 그런 것 같아. 이럴 줄 알았으면 조금 무리를 하더라도 비즈니스를 탈 걸 그랬다. 미안해. 아니야, 됐어. 돈 아깝게 무슨. 나 때문에 여행도 제대로 못 즐겨서 좀 그러네. 괜찮아. 그게 뭐가 중요해. 입맛이라도 돌면 유명하다는 레스토랑이라도 다녀올 텐데 전혀 아무것도 생각나는 게 없어? 별로. 그냥 리조트 뷔페에서 먹을 만한 거 먹으면 돼. 죽도 있고 뭐. 그러지 말고 밖에 좀 나가고 그래.
난 어차피 혼자 쉬는 게 더 좋거든. 아이, 무슨 소리야. 자기 이렇게 아픈데 내가 옆에 있어줘야지. 난 자기 옆에 있는 게 제일 좋으니까 걱정 마. 눈치도 없는 놈, 내가 네 걱정을 왜 하니? 너 걱정돼서 그러는 게 아니라 내가 너 꼴 보기 싫어서 그러는 거야. 제발 나 좀 놔두고 나가 놀아라. 좀 그러면 안 되겠니? 마음의 소리가 목구멍에서 제발 좀 뱉어달라고 아우성을 쳤지만 꾹꾹 삼키며 그놈의 신혼여행이 끝나기만을 기다렸어요. 마지막 날까지 리조트 밖으로 한 발짝도 나가지 않았고 당연히 마지막 날 밤까지 첫날 밤도 치르지 않은 채 한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를 탔습니다. 돌아오자마자 제대로 된 증거를 잡아 그 인간 응징할 순간만을 기다렸죠. 귀국한 그날부터 남편의 일거수일투족을 한순간도 놓치지 않으려 예의주시하면서 말이에요. 아빠하고 남편을 부르던 그 여자의 목소리가 계속해서 제 귓가에 맴돌았는데 그렇게 아빠를 애타게 찾는 딸내미가 아니냔 말입니다. 그런 딸이 있으니 한국에 오자마자 한 걸음에 달려갈 거라고 생각했고 그 순간을 현장에서 덮치려고 한 거예요. 남편은 귀국해서 저희 친정에 다녀온 다음 날부터 출근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바로 그날 저녁에 어디 잠깐 들렀다가 조금 늦게 들어올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 그러면 그렇지. 드디어 오늘 가는구나 싶은 생각에 남편 회사 앞에서 대기 타고 있다가 남편이 나오는 걸 보고 바로 따라 붙었어요. 남편은 예상대로 은평구 방향으로 향하더군요. 그래, 은평구이나 만나러 가셔야지. 남편이 도착한 곳은 은평구의 한적한 주택가였는데 아파트보다 덮치기 좋아서 어찌나 고맙던지요. 아파트면 1층 출입문부터 시작해서 몇 층 몇 호인지도 파악해야 하고 뭐가 복잡하잖아요. 근데 이건 뭐 어느 집으로 들어가는지도 명확하고 더 볼 것도 없는 것 아니겠어요? 대문 열리자마자 뛰어들어 남편 놈보다 제가 먼저 그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갑자기 뛰어든 저를 보고 남편은 좌절한 얼굴로 저를 막아서지도 못하더군요. 그래, 너 이제 완전 끝장난 거야.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할지 잘 봐. 알겠냐? 그런 눈빛으로 남편 한번 째려보고 거침없이 집 안으로 들어갔지 뭐예요. 그곳에는 남편을 아빠라고 불렀던 게 틀림없는 어린 여자아이가 있더군요. 그런데 거기서 제가 뭘 봤는지 아세요? 지금 생각해도 등줄기가 서늘해지는 것 같습니다. 전 그 아이의 얼굴을 본 순간 너무 놀라서 입을 틀어막고 말았죠.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제가 뭘 본 거냐고요? 아이가 남편 얼굴을 그대로 빼다 박은 듯 닮아서 놀란 거냐고요? 아니면 제가 아는 어떤 여자의 얼굴을 닮았던 거냐고요? 이것도 저것도 다 아니에요. 아이의 얼굴은 시퍼런 상처투성이었어요. 온 얼굴 가득 어디 한 군데 성한 곳이 없을 정도로 말입니다. 저 솔직히 아이 얼굴이, 아니 사람 얼굴이 그렇게까지 심하게 상한 걸 본 적이 없거든요. 태어나서 처음 그런 얼굴을 봤는데 심지어 가만히 안아주기도 조심스러운 어린 여자아이 얼굴이 그랬던 거예요. 누가 봐도 입에 담지도 못할 험한 일을 당한 얼굴이었고 많은 것들을 짐작하게 하는 그 모습이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어쩌지도 못하고 멍하니 서 있는데 대문을 열어줬던 중년의 부인이 급히 저를 따라 들어오며 그러더군요. 아유, 이거 봐요. 대체 누구시죠? 이렇게 갑자기 낯선 사람이 들어오면 애가 놀라잖아요. 가뜩이나 겁이 많은 아이인데.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대체... 아니, 여기가 어디예요? 나 원참 누가 할 소리를. 멀쩡한 집에 뛰어들어온 건 그쪽인데 나한테 그런 걸 묻는 거예요 지금? 자기야, 내가 다 설명해 줄게. 이리 와 이나야. 초콜릿 먹으면서 조금만 있어. 금방 다시 올게. 알았지? 아이는 중년의 부인 치마폭에 안겨 치맛자락을 꼭 쥐고는 겁에 질린 얼굴을 하고 있었고 남편이 다정하게 말을 건네도 대꾸도 안 하고 멀뚱히 쳐다만 보더라고요. 저 때문에 겁을 많이 먹은 것 같아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랐는데 그런 저를 남편이 조심스레 밖으로 데리고 나왔어요. 그리고 남편으로부터 자초지종을 듣게 됐습니다. 그 아이는 가정폭력 피해 아동이었어요. 그리고 그 집은 그 아이를 임시로 보호하고 있는 위탁가정이고 그 중년 부인은 위탁모였던 거죠.
남편은 그 아이를 후원하고 있었대요. 남편이 알게 모르게 좋은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이라는 걸 저도 알고 있었고, 그런 점 또한 남편의 장점이라고 생각하고 있긴 했어요. 후원금을 내는 곳도 많고, 때로 직접 봉사활동을 나가기도 한다는 것도 알고 있었죠. 본인이 어린 시절 부모를 잃고 고아로 외롭게 자랐으니 더욱 그런 아이들에게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지만 더 이상 깊이 알려고 하지는 않았어요. 아주 솔직하게 말하자면 너한테도 같이 봉사를 다니자고 할까봐 그게 부담스러워서 슬쩍 한 발 빠져 있었던 거예요. 전 사실 그런 봉사활동 같은 것에 관심도 취미도 없던 사람이었으니까요. 남편도 그렇다는 걸 알고 제게 더 이상 자세한 이야기를 하지는 않았었는데 그 아이가 남편이 후원하는 아이 중 하나였다니. 뭐야. 그 정도로 친밀하게 후원하는 애가 있었으면 진작에 말을 하지 그랬어. 난 그런 것도 모르고. 이게 뭐야 정말. 미안해. 이런 일이 생길 줄은 몰랐지. 괜히 자기한테 후원이나 봉사 같은 걸 강요하는 것 같아서 가급적 알리지 않으려고 한 거야. 근데 대체 여긴 어떻게 알고 온 거야? 저도 모르게 무안한 마음이 생겨서 남편에게 화부터 내고 보니 그게 또 미안한 거예요. 물론 모든 상황이 제가 충분히 오해할 만한 상황이었던 건 사실이지만 따지고 보면 남편이 잘못한 건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남편은 실은 내색 하나 없이 제게 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날 남편 몰래 전화를 받고 나서 제가 통화 기록을 지워버렸으니 남편은 그 아이에게 전화가 왔던 것도 제가 그 전화를 받았다는 것도 전혀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한테 짜증낼 일이 아닌데 미안해. 내가 오해를 했어. 신혼여행 첫날 밤에 저 애가 전화를 했더라고. 아빠라고 부르는데 바로 눈이 뒤집혔지 뭐. 그래서 신혼여행 내내 자기가 그랬던 거구나. 이제 다 이해가 되네. 나는 또 내가 뭘 잘못한 게 있나 싶어서 별별 생각을 다 했는데 이제야 마음이 놓여. 속상해 죽겠어. 신혼여행 리조트. 거기 내가 정말 몇 날 며칠 고민해서 고른 곳인데 제대로 즐기지도 못하고 왔잖아. 억울해서 어떡하냐고. 별 걱정을 다 하네. 여행이야 또 가면 되지. 아닌 게 아니라 그 모든 게 오해였다는 걸 알고 나니 제일 먼저 떠오른 생각이 그렇게 날려버린 신혼여행이 너무 아깝다는 거였어요. 돈도 돈이고 모처럼 긴 휴가를 내서 간 건데 평생에 한 번인 신혼여행이잖아요. 게다가 그토록 고대하던 첫날 밤이었는데 말이에요. 그래도 남편이 저를 잘 다독여주니 그래도 위로가 되는 것 같았어요. 남편이 천하의 나쁜 놈이 아니었다는 안도감도 몰려왔죠. 어느 정도 마음이 안정되고 나니 또 하나 의문이 생기더라고요. 아니, 아무리 그래도 왜 애가 아빠라고 부르는 걸 그냥 뒀어? 결혼도 안 한 사람이 아빠 소리 듣는 게 이상하지도 않았어. 그거는 정말 이해가 안 돼. 걔가 아빠 소리만 안 했어도 일이 이렇게까지 되지는 않았을 거야. 그게 위탁무 하시는 분이 그러시던데 그분 남편은 나이가 있으셔서 그러는지 절대 아빠라고 안 불렀다는 거야. 근데 나를 한 번 보더니 그 뒤로는 자꾸 아빠라고 부르는 게 아무래도 정서적으로 약해져 있는 상태라서 그런 것 같다고. 웬만하면 당분간 좀 받아주라고 하셨어. 애가 불쌍하긴 한데 언제까지 아빠라고 부르게 될 거야? 솔직히 좀 신경이 쓰이긴 한다. 너무 걱정 안 해도 돼. 지금은 애 상태가 많이 불안정해서 애도 뭔가 의지할 구석을 찾느라 그렇게 부르는 것뿐이니까. 이나도 내가 자기 아빠가 아닌 걸 알고 있는데 뭐. 그러다 말 거래. 그러는 애들은 몇 번이나 보셨다고 하시더라. 그래? 그런 거면 다행이지만. 여전히 석연찮은 것들이 있긴 했지만 그래도 그 일은 그렇게 어이없는 해프닝으로 일단락이 됐어요. 남편이 좋은 일을 하다가 그런 건 줄도 모르고 그런 사람에게 여자가 있는 건 아닌지, 게다가 동네마다 여자를 두고 놀아나는 남봉꾼은 아닌지, 심지어 그런 여자에게서 아이까지 낳아 나와 두 집 살림을 하려는 건 아닌지, 그런 애가 또 있고 또 있는 건 아닌지 별별 생각을 다 하며 의심하고 증거를 잡아 매장시킬 거라고 눈 시퍼렇게 뜨고 달려들었던 걸 생각하면 저 자신이 부끄럽기만 합니다. 이래서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남편은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의심스러운 정황이 생기니 무턱대고 남편은 그런 사람 취급했던 걸 많이 반성했어요. 앞으로 또 다시 그런 일이 생기면 안 되겠지만, 생기지도 않겠지만, 혹시라도 뭔가 마음에 의심스러운 일이 생기더라도 그땐 무턱대고 의심하며 상상의 나래를 펼쳐 말도 안 되는 소설을 쓸 게 아니라 처음부터 남편에게 다 터놓고 솔직하게 물어봐야겠다는 생각도 했어요. 정말이지 남편에게 두고두고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자기야, 정말 미안해. 내가 자기를 못 믿어서 그런 게 아니라 자기가 정말 그럴 사람이 아닌데 내가 진짜 왜 그랬을까? 아니야, 충분히 그럴 만했어. 나라도 그랬을 거야. 놀라게 해서 내가 되려 미안하지. 거짓말 마. 자기는 절대 그렇게 했을 리가 없어. 자기였다면 훨씬 더 현명하게 처신했을 거야. 사람 마음이라는 게 이렇게 얄팍하고 간사한 거라는 거 이번에 또 한 번 배웠어. 자책은 하지 말고 교훈만 남기면 되겠다. 나도 이번 일 통해서 배운 게 많아. 앞으로는 자기한테 숨기는 거 없이 더 많이 얘기하고 알려줄게. 나 숨겨놓은 아이 이나 말고는 없어. 그러니까 그런 애가 또 튀어나오고 또 튀어나올 걱정은 안 해도 돼. 만약에 그런 애가 또 생기면 그땐 자기한테 제일 먼저 말해줘야지. 그런 애가 또 생길 수도 있긴 있는 거구나. 그러면 나도 각오를 단단히 해둬야겠네. 그렇게 남편과 얘기하며 마주보고 웃는데 마음이 얼마나 편안하고 따뜻해졌는지 몰라요. 저를 충분히 이해한다고 하면서 오히려 미안하다고 해주는 그 마음도 너무 고마웠고 또 미안해서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신혼여행지에 처음 도착해서 행복에 겨워 눈물이 날 것 같았던 그 순간보다 훨씬 더 짙은 감동, 마음에 울림이 있는 눈물이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남편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사람이라는 걸 깨닫게 된 안도의 눈물이기도 했고, 미안하고 고마운 마음에서 흐르는 화해와 감격, 여러 복합적인 감정이 뒤섞여 더 뜨거운 눈물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저도 남편을 따라 함께 봉사활동을 다니고 있어요. 남편과 함께여서 그런지 전혀 관심 없던 봉사활동도 데이트처럼 하게 되더라고요. 또 조금씩 보람이라는 것도 느끼게 된 것 같아요. 은평구 이나 역시 함께 만나고 있는데요. 이나는 한동안 저를 엄마라고 부르기도 했지 뭐예요. 그렇지만 이제는 남편을 아빠라고 부르지도 않고 저를 엄마라고 부르지도 않아요. 이젠 그게 서운하기까지 할 정도로 저도 이나에게 많이 정든 것 같습니다. 이모, 나 다음 주부터 유치원 다녀. 선생님이 정말 예쁘시더라. 이모보다 아주 조금 더 예쁘신 것 같아. 뭐야, 이나 너 이모 놀려먹을 줄도 알고, 응? 유치원에서 엄마랑 같이 뭐 해야 할 때는 이모 불러줄 거야? 생각해보고 엄마 대신 와달라고 하면 차거리 예쁘게 하고 와줄 거야? 그럼 당연하지. 우리 이나 기 팍 살려주려면 엄청 힘주고 가야겠네. 그러니까 꼭 이모 불러줘야 해. 이제 겨우 7살인데 여자아이라 그런지 부쩍 예쁜 것에 관심이 많아져서 말끝마다 예쁜 것 타령을 하는데 그 모습도 너무 귀엽답니다. 그렇게 예쁜 걸 좋아하는 아이인데 끔찍한 일을 당해 얼굴이 그렇게 상했었으니 생각할수록 화가 나고 가슴 아픈 일이죠. 그래도 이젠 상처도 많이 아물었고 예쁘고 뽀얀 얼굴이 제대로 드러나기 시작하니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유치원에서 선생님과 친구들과 어울리며 얼굴의 상처만큼이나 마음의 상처도 더 많이 회복되기를 바랄 뿐이에요. 이나가 정말 많이 좋아진 것 같아. 그치? 이런 보람이 있구나. 자기가 왜 그렇게 봉사활동을 열심히 다니는지 좀 알 것 같기도 해. 자기가 이렇게 이해해주고 같이 봉사도 다녀줘서 너무 좋아. 그렇지만 언제든지 부담스럽게 느껴지면 얘기해. 억지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 자기가 힘들다고 해도 난 충분히 이해할 거야. 이렇게 언제나 저를 먼저 배려하고 생각해주는 제 남편이랍니다. 남편과는 더 바랄 것 없이 잘 지내고 있어요. 첫날 밤이요? 물론 잘 치렀죠. 남편과 제게도 이나처럼 예쁘고 소중한 생명이 선물처럼 찾아오기를 바라는 마음도 생겼어요. 사실 저는 아이는 좀 천천히 가지려고 했거든요.
아마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걸 들으신 어르신들은 펄쩍 뛰실지도 모르겠네요. 사실 저희 엄마랑 외할머니도 제가 그렇게 말했더니 난리가 나셨거든요. 아이고 얘 좀 봐. 네가 아직 20대인 줄 알아? 오늘 당장 가져서 나와도 이미 노산이야 노산. 아 엄마는 아무리 그래도 그 노산 소리는 딸한테 상처라고요. 뭐 어때? 요즘 다 40 넘어서도 잘 만나더라. 잘만 낳는다고 해도 더 일찍 낳을 수 있는데 못하러 일부러 미룬다는 거야. 네 애미랑 할미가 다 오죽 잘 키워줄까? 뭐가 다 걱정이야. 그러셨단 말이죠. 그랬던 제가 바로 아이를 가질 생각을 한다고 하니 정말 좋아하셨어요. 증손주를 너무 보고 싶다고 하시는 저희 외할머니를 생각해서라도 하루빨리 예쁜 제 아이가 찾아와 주길 바라고 있어요. 그리고 누구보다 좋은 부모가 되자고 남편과 다짐했답니다. 여러분, 제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생각하시던 치정난투극이 아니라 실망하셨을지도 모르겠지만 아무것도 모르고 증거 잡겠다고 혈안이 되어 있었던 때를 생각하면 웬만한 치정난투극 몇 편은 찍은 기분이라고요. 이렇게 잔잔한 이야기도 재밌게 들어주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일로 배우고 느낀 바가 컸기에 많은 분들과 나누고 싶다는 생각으로 제 이야기를 하게 됐어요. 재밌게 들어주시고 또 마음이 좀 따뜻해지셨다면 더할 나위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정말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도 더 행복하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